어,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에너지에 대해서 다룰 건데, 음, 일단은 제가 발표하는 부분은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 카테고리를 저는 하나로 묶었어요. 내용이 다소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 세 개 카테고리로 나뉘고, 근데 이제 발표하기 전에 기본적인 용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용어 설명부터 일단 먼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출처가 적혀져 있고, 오른쪽 아래에는 이제 지금 발표가 어디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에너지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차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독일어로는 뭐 프리미어 에너지, 프라이머리 에너지라고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세컨더리 에너지도 있고, 뭐 최종 에너지, 엔드 에너지, 파이널 에너지도 있고, 뭐 유스풀 에너지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두 개만 다룰 거예요. 1차 에너지랑 최종 에너지. 이 책에서도 이 두 개만 다루거든요. 세컨더리 에너지는 글에서는 다루긴 하는데, 저자는 그래프에서는 1차 에너지와 최종 에너지 이 두 개만 다루기 때문에 이 두 개만 구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개념은 그 1차 에너지에서 2차 에너지로 변환될 때, 죄송해요. 다시 한번 넘어가서 얘기를 하자면, 그 앞으로는 이제 1차 에너지와 최종 에너지라고만 얘기를 할게요. 한국어로 발표를 하는 거니까. 1차 에너지에서 2차 에너지로 넘어갈 때 에너지가 손실이 되고, 이제 에너지가 변환될 때마다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1차 에너지와 2차, 최종 에너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1차 에너지는 자연으로부터 직접 얻을 수 있는 에너지예요. 가공이 되지 않은 천연 에너지죠. 석유나 석탄, 뭐 수력 등이 이제 예시로 들 수 있고, 최종 에너지는 이제 인간이 쓰기 편리하게끔 가공된 에너지를 말하고, 그 예로서 뭐 휘발유, 경유, 뭐 연탄 등을 들 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음, 예, 오른쪽에 두 개의 그래프가 보이시죠? 오른쪽 위쪽에 있는 그래프가 1차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이고, 그러니까 1971년부터 2018년까지. 그리고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세로축을 보면은 세로축 제일 위에 600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저자가 그래서 말하길 600이 모든 종류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을 합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소비된 모든 종류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을 합친 양이 600이라고 얘기해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알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아, 수력이 예를 들어서 석탄보다 위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수력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이 석탄보다 높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적층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석탄이란 석유의 소비량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1차 에너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죠. 1차 에너지 소비량이 늘고 있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배기가스, 그러니까 기후에 좋지 않은 가스 배출이 그에 상응해서 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래쪽 그래프는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추이를 알 수 있는 그래프예요. 1차 에너지 소비량에 비해서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1차 에너지 소비량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표를 보면은, 아, 이제 일체 에너지를 이제 국가마다 이제 일체 에너지 소비를 어느 정도 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인데, 그러니까 딱 그냥 표만 놓고 보면은 중국이 일체 에너지 소비량을 가장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중국 사람들의 머리 숫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해요.
이 책에서는 주목해야 될 것이, 이 책에서 이제 저자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1인당 1차 에너지 소비량이에요. 1인당 1차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사실 아랍에미리트예요. 아랍에미리트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은, 1인당 1차 에너지 소비량은 중국의 1인당 1차 에너지 소비량의 5배에 해당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1인당 1차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국가가 미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1차 에너지 소비량에 비해서 3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8년, 2018년에 1차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바가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게 2018년 1차 에너지 소비량이고, 두 번째 있는 바가 이제 저희가 파리 기후 협약을 했잖아요. 그것이 지켜지기 위해서 2050년에 소비를 해야 되는 1차 에너지 소비량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기후에 대한 경각심 없이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2050년에 이만큼의 1차 에너지를 소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나머지는 다 똑같거든요, 세 개가. 근데 파란색, 건축물, 이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들 혹은 건축 업계에서 1초 에너지 소비량을 조절하는 것이 2050년까지 파리 기후 협약을 지키기 위한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 표는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최종 에너지로 어떻게 전환이 되는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이 부분은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최종 에너지가 이제 어떠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일단 최종 에너지의 비중만 놓고 보면은 석유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전력이 그 다음으로 많은 최종 에너지 소비가 되고요. 그리고 최종 에너지가 소비되는 가장 큰 두 섹터가 도로 건설이랑 주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의문시하는 거는 왜 여기서 굳이 보는 주거 건축이라는 말을 썼을까? 아키텍투어 혹은 개머이데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건축이라고 말했던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예요. 독일 에너지 소비와 전력 소비인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위아래 두 개가 있지만 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아래 이제 도넛 두 개의 도너츠 모양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1990년대 그래프 그리고 2020년대 그래프를 그냥 동그랗게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는 독일에서 1차 에너지 소비량은 199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줄어들었어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점점 그 석탄이나 광물, 갈탄, 핵 에너지로부터 인류가 점점 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점점 많은 신재생 에너지를 1차 에너지로서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자는, 이 신재생 에너지를 점점 많이 사용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그 속도, 그러니까 그 증가폭이 충분치는 않다라고 비판적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위 그래프를 보시면은 독일의 이제 전력 소비인데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점점 전력 소비가 증가하는 이 속도는 독일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속도보다 높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에너지가 전기로 충당되는 도시, 그러니까 이른바 디 일렉트리시 슈타트가 만들어지려면은 2018년에 소비하는 전력의 5배를 더 소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해요. 그리고 디 일렉트로시 슈타트 전기로 충당되는 도시를 만들려면은 오늘날의 전력 공급 시스템만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이 오늘날의 전력 공급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모두 다 헐어버리고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저자는 말해요.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리고 전기로 충당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나 전기를 생산하는 곳, 그리고 저장하는 곳, 그리고 소비하는 곳 사이에 운송로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해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신재생 에너지가 화석 에너지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괄호에 있는 거는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2018년도 대비 2019년에 9%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9%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 표에서 원자력은 도대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고 마지막으로 건축 업계에서 이제 에너지 소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건축 업계에서 에너지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룰게요. 여기서부터는 좀 글들이 많아요. 저자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건축 업계에서 에너지 소비를 말할 때 건축물이 이용되는 시기에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건축물이 이용되는 시기에 에너지 소비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30%에 육박하기 때문에 뭐 큰 비율이니까 이제 건축물이 이용되는 시기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건축물이 이용되는 시기에 이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고 방안들을 강구해냈어요. 그리고 저자는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기 위한 9가지 제안을 여기서 하는데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기니까 제가 이제 짤막하게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간추렸어요. 첫 번째로는 석유는 정말로 중요한 곳에서만 쓰여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주장은 우리는 이제 에너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저자가 거의 모든 세미나 초반부에서 하는 얘기인데,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에너지는 사실은, 태양광으로만 모두 죄송해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에너지의 10,000배 이상의 에너지를 태양광으로만 충족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주장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에너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배기가스 문제, 그러니까 기후에 좋지 않은 가스 배출을 하는 문제인 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기후에 좋지 않은 가스를 배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 관리를 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5번은 일단 넘어가고 6, 7, 8번을 제가 얘기를 할게요. 6, 7, 8번은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나로 묶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는 인류의 숙제는 화석 연료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화석 연료를 줄임으로써 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간단한 주장을 전문가나 학자들이 괜히 어렵게 난해하게 현학적으로 해가지고 대중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를 해결할 의지도 없는 것이죠. 5번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집중해서 다뤄보자면은 에너지 관리 방식을 바꾸는 것은 기존의 에너지 관리 구조를 폐기한다는 것이나 혹은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관리 구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잘 해결되지 않으면은 미래에는 에너지 병목 현상이 생길 것이고 이게 잘 해결된다면은 에너지 소비를 향해서 더 진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 혹은 저자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과연 어떤 방법이 경제적 혹은 물질적인 관점에서
더 효과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안일까 하는 점이에요. 첫 번째는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에서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미래에 지어질 건축물에만 집중해서 에너지를 잘 관리하고, 그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 병목 현상을 저지하는 방안이 있어요. 이 두 개 중에 이제 뭐가 더 좋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해요. 자, 이제 또 한 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 에너지 효율을 위한 방안 정책이 항상 건축물이 이용되는 시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건축물을 짓기 위한 원료, 로스토프를 얻는 데 소비하는 에너지, 그리고 원료에서 반제품으로 가공하는 에너지, 그리고 그 반제품을 통해서 건물을 조립하는 데 소비하는 에너지, 그리고 건물을 해체하는 데, 건물을 폐기하는 데 소비하는 에너지. 이 에너지들의 양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독일에서 이뤄지는 에너지 효율을 위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죄송해요. 하지만이 아니라,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독일에서 이뤄지는 에너지 효율을 위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1차 에너지를 제한하는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최종 에너지 요구치로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1차 에너지만 보면서 법이 제정이 되어 있어요. 에너지 효율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자는 최종 에너지의 요구치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야만 1차 에너지 요구치도 제대로 계산이 되기 때문이죠. 이 에너지 효율을 위한 법은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이해할 수 없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2권에서 더 디테일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해요. 어, 자, 이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자면은, 건축물이 이제 사용될 때 소비되는 에너지만 얘기를 하는데, 건축물이 생산될 때 혹은 구축될 때 소비되는 에너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라우의 에너지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있죠. 이게 이제 회색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체화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건축물이 지어질 때 혹은 폐기될 때 소비되는 모든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 그의 에너지의 양도 무시할 수 없는 양이거든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는데 그라우의 에너지의 양이 건축물이 이용될 때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보다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개인적으로 헷갈리는 지점은 앞서 제가 건축물이 이용되는 시기에 소비되는 에너지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30%에 육박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체화 에너지와 건물이 이용되는 시기에 이용되는 에너지만으로 총 에너지 소비의 80%를 소비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게 제가 봤을 땐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 그래프를 보면은 빨간 점으로 톡톡톡톡 찍혀 있는 게 운영 에너지, 그러니까 건물이 이용되는 시기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해요. 그리고 큰 파란 점으로 톡톡톡톡 찍혀 있는 게 건물이 생산될 때 혹은 폐기될 때 쓰여지는 체화 에너지예요. 이 표를 해석하면서 알 수 있는 거는 1970년대에 비해서 확실히 2010년도에 건물을, 건물에 쓰여지는 에너지가 많이 줄었어요. 그건 되게 좋은데, 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건물이 쓰여지는 시기에 소비된 에너지, 그러니까 운영 에너지를 줄이는 방안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운영 에너지는 많이 줄었죠. 하지만 체화 에너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체화 에너지를 줄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이 슈트로이 아인파밀리에 하우스, 그리고 아인파밀리에 하우스에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이 많아요. 그리고 공동주택, 그러니까 보능스바우,
3층짜리 공동주택이라든가 7층짜리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단독주택에 비해서 적게 쓰여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플로리안 나글러의 제가 이제 옛날에 얘기했던 플로리안 나글러의 아인팍바우엔의 포인트이기도 한 부분인데 친환경을 생각한다면은 단독주택을 짓는 것보다는 공동주택 혹은 다층짜리 건물을 짓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같은 공간을 짓는데 쓰여지는 표면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단독주택을 지으면 아무래도 지붕이나 벽 등을 통해서 많은 표면적을 할애를 해야 돼요. 그만큼 많은 재료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 건축을 구축한다는 것은 곧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때보다 인프라를 더 많이 구축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음,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건축물과 관련된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절대적으로 난방과 온수를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쓰이고 있어요. 난방과 온수에만 전체 에너지 소비의 90%가 쓰이고 있으니까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길, 이제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냉방을 위해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아주 가파르게 증가를 해서 2050년에는 난방이나 온수를 위해서 소비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추월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표만 보면은 난방을 위해서 쓰이는 에너지 소비량은 약간 감소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 사실은 약간 좀 페이크거든요. 왜냐면은 1인당 소비하는 어, 1인당 그 필요한 평수, 거주를 위해서 필요한 평수가 좀 늘었어요. 10년 사이에. 지금 아마 45m 제곱일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난방에 쓰이는 에너지 소비량은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저자는 해석을 해요. 이것도 같은 주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이 사용될 때 소비되는 에너지 양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산되고 소비될 때 소비되는 에너지 양도 같이 생각을 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2050년부터는 신재생 에너지도 신재생 에너지도 소비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자고 고민을 많이 하고 그에 따라서 법을 만드는데 2050년대부터는 이러한 고민들도 되게 어, 캐묵은 그런 구닥다리 고민들이 될 거예요. 어차피 그때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에너지를 쓰지 말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같은 주장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주거 건축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에너지와 최종 에너지 그리고 유스풀 에너지를 구분을 못 하겠어요. 이게 한국어로 이 개념을 명료하게 설명해주는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어나 영어로도 읽어봤는데 약간 좀 출처마다 내용이 다르고 누가 좀 이걸 알면은 예시와 함께 좀 명료하게 설명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오늘 발표 주제와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베르너 소백의 질문을 품는 부분인데 이 사람은 이제 경량 구조를 많이 선호를 해요. 재료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경량 구조를 하면은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유리로 떼어야 되잖아요. 그럼 유리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건데 그게 과연 재료를 아낀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사실은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게 부족한 리소스는 재료나 에너지가 아니라 저는 공간이나 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르너 소백이 짓는 뭐 공항 건축이라든가 뭐 파빌리온 경량 구조 이런 거가 과연 인류가 공간이나 땅이 부족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품긴 해요. 예, 여기까지가 제 발표입니다.